첫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세준이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할 세션은요, AKS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부제로는 이제 스팟 바이 네뎁이라는 걸 이용해서 클라우드 비용을 90% 정도, 최대 9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할 거는 이제 2020년도에 AKS 업데이트 한번 쭉 훑어볼 거고요. 그리고 유용한 AKS 기능들 잠깐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스팟 바이 네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0년도 FI2죠. 마이크로소프트는 회계연도가 7월부터 시작해서 6월 달에 끝나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달이면은 회계가 마감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AKS에 어떤 내용들을 업데이트했는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순입니다. 최근 순부터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4월 27일 지난달이죠. 일주일 지난주에 진행된 거예요. 노드풀의 스냅샷이라는 기능이 생성이 됐고요. 노드풀을 스냅샷을 찍어 놓으면 이제 언제든지 이제 노드풀을 복구할 수 있는 옵션이 됩니다. 그래서 스냅샷을 찍어 놓고 자꾸 관리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노드풀로 이제 복구를 할 수 있는 옵션인데, 얘는 뭐 뒤에서도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같은 타입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동일한 타입으로만, 동일한 사이즈, D 시리즈면은 D 시리즈로만, F 시리즈면 F 시리즈만 이렇게 복구가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날 윈도우즈 노드에 Azure AD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Azure AD 연결은 이제 뒤에서 조금 과거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리눅스 쪽에 리눅스 운영체제에 Azure AD 인증을 연결을 해서 시크릿 키가 없이도 이제 AKS 클러스터를 묶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윈도우즈 노드가 이제 새롭게 연칭이 됐고요. 윈도우즈 노드는 이제 2022년도 1월 19일 여기 보시면 2022년도 1월 19일 날짜를 보시면 윈도우즈 컨테이너가 지원돼서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윈도우즈 컨테이너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칼리코 네트워크 폴리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칼리코 네트워크 폴리시를 기반으로 해서 리눅스 노드와 윈도우즈 노드 양쪽 다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AKS 노드풀에 태그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나왔고,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빨간색 쳐놓은 건데요. 작년 12월 1일 달 런칭된 것 중에 이제 AKS 노드 이미지 오토 업그레이드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쿠버네티스가 정책을 새롭게 런칭을 한 게 있는데, 정책이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버전이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얘들이 LTS를 2년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면 어디서도 서포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모든 업체들이 다 마찬가지가 될 건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2년이 지나면 이제 서포트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주셔야 될 거고, 최대 2년 내에는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버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게 되는데, AKS에서는 이제 노드 이미지를 이제 오토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오픈 서비스 메쉬라고 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서비스 메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이제 오픈소스고요. 현재는 CNCF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 진영에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이제 CIS 드라이버를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게 작년도 8월부터고요. 작년도 8월부터 지원한 CIS 드라이버를 이제 키볼트, 시크릿 저장, 인증서나 이런 것들이 저장되는 시크릿 저장소인 키볼트도 CIS 드라이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IS 드라이버로 키볼트를 마운트를 하시고, 이 마운트된 키볼트의 키 값들을 이제 AKS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프리뷰입니다. 현재 프리뷰 진행 중인 것들이고요. AKS에서 노드 오토 드레인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 드레인은 업그레이드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옵션인데, 예정되어 있는 메인터넌스 작업이 있거나 혹은 업그레이드 작업이 있으면 이 AKS 노드를 이제 자동으로 드레인을 걸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혹은 메인터넌스 작업이 있을 때 자동으로 드레인을 시켜서
메인터넌스를 하고 그리고 어터치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하실 때 꽤 괜찮게 보실 수 있는 옵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KS 클러스터의 연구 볼륨을 이제 백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볼륨들을 스냅샷을 별도로 뜨시거나 다른 작업들을 하셔야 될 텐데, 올해 2월 달에 이제 연구 볼륨을 백업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애저 아크 이네이블드 쿠버네티스에서만 지원하고 있던 기롭스가 AK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작년 12월 15일 날 런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KS용 디퍼 확장 모듈도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노드풀에서 유저 모드의 스타트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태까지 작년 11월 전까지는 어떤 거였냐면 AKS를 스탑하고 AKS 자체 클래스 자체를 스탑하고 스타트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특정 노드풀을 중지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노드풀을 중지시킨다라고 하면은 그 중지되어 있는 그 노드풀 안에 있던 이제 컨테이너나 이제 여러 가지 설정들이 그대로 이제 백업이 됐다가 스타트를 하면은 다시 런칭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등등인데요. 애저 컨테이너 모니터링이라고 있어요. 현재 컨테이너 인사이트 말고 애저 컨테이너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 기능이 2025년도 3월 31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용 CIS 벤치마크 리뷰가 새롭게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쿠버네티스의 CIS, 그 센터 오브 인터넷 시큐리티라고 하는 이제 재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재단에서 나온 쿠버네티스에 대한 벤치마크 자료가 있는데 그 벤치마크 자료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AKS는 어떤 걸 준수하고 있고 어떤 거는 준수되지 않고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기입해 놓은 그런 벤치마크를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애저 디펜더 4 컨테이너의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저 쿠버네티스 폴리시가 이제 기본적인 폴리시랑 애저에서 제공하고 애저 폴리시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금 더 스무스하게 운영하도록 업데이트가 되었고 현재 프리뷰 상태입니다만 사용자 지정 애저 쿠버네티스 폴리시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런칭이 되면 이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쿠버네티스에 대한 정책을 애저에서 관리를 하고 그 애저에서 관리하는 거를 애저 폴리시라고 하는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애저에 대한 애저 그 시큐리티 센터인데 이게 뭐라고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4 클라우드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어쨌든 그쪽에서 이제 모니터링도 가능하실 거고 애저 폴리시 쪽에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왓츠뉴만 보시기에 좀 밋밋할 것 같아서 AKS의 기능들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가 클러스터 스탑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클러스터를 중지하는 옵션이고요. UI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거나 중지를 하시면 해당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들이 전부 다 스탑 상태가 되는데 이 스탑 상태가 되는 게 그냥 스탑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요. VMSS를 사용하는 그런 AKS 클러스만 가능한데 VMSS의 카운트를 0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노드들을 전부 다 전부 다 삭제를 하는 거고요. 삭제를 할 당시에 이제 배포가 되어 있는 디플로이먼트라든지 이제 인그레스 컨트롤라든지 기타 등 여러 가지의 정보들은 전부 다 이제 AKS 마스터 노드 쪽에 전부 다 백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업되어 있는 데이터는 최대 12개월까지 저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 12개월까지 중지가 가능하고 12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시면 이제 컨테이너가 정상적으로 올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정도는 그 클러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12개월이 넘어가기 전에 한번 스타트를 해주시고 다시 스탑을 하시면 되는데 이 스타트를 자주 하게 되면은 컨테이너가 깨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탑을 했다가 스타트를 하실 때는 최소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두시고 이제 그 클러스터를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개발자들한테 유용한 옵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 AKS는 그 SLA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SLA가 99.95%와 99.5%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99.5%를 선택하면은 클러스터 비용이 무료고요. 99.95%를 선택하시면은 클러스터 비용이 시간당일 거예요. 시간당 0.1달러가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 서비스들이 전부 다
그 클러스터당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반면에서 애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99.5%의 SLA를 선택을 하게 되시면 클러스터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도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KS 축소 모드인데요. AKS 축소 모드는 기본적으로 삭제만 있었어요. 삭제. 이게 VMSS가 이제 조금 고도화되면서 나온 건데요. VMSS 버추얼 머신 스케일셋이 고도화되면서 이제 할당 취소라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리 늘려놓을 수 있을 때만큼 늘려놨다가 이 할당 취소, 축소 모드를 할당 취소 모드로 바꿔놓으시면 이제 그 스케일 인이 됐을 때 여기 보시면 스케일 인이 2대가 됐겠죠? 스케일 인이 됐을 때 2대의 가상 머신을 삭제를 하는 게 아니고 중지를 시킵니다. 중지를 시켰다가 스케일 아웃이 되면은 한 대를 그냥 스타트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가상 머신을 배포하고 클러스터에 조인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 시간이 단축이 될 거고요. 그 단축이 된 만큼 클러스터가 조금 더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옵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이거를 프리홈이라는 말로도 부르긴 하는데 미리 대표 넣을 수 있는 옵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AK 축소 모드로는 할당 취소를 사용할 수가 있고 이 중지되어 있는 이 머신을 죽이시려면 한번 AKS 축소 모드를 변경하셔야 돼요. AKS 축소 모드를 삭제 모드를 변경하시면 이 모든 노드들이 삭제가 한번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할당 취소 모드로 바꾸시면 이제 가상 머신들이 이제 스케일인 됐을 때 중지됐다가 중지라기보다는 할당 취소 말 그대로 예전은 가상 머신 중지가 있고 가상 머신 할당 취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지가 되면은 비용은 나가지만 가상 머신은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할당 취소가 되면은 이제 가상 머신에 대한 할당을 취소하면서 비용이 더 일단 나가지 않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할당 취소 모드가 새롭게 나왔고요.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가져왔습니다. HTTP 애플리케이션 라우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마 AKS 만드셨던 분들은 한 번씩은 클릭해 보셨을 옵션이에요. 그래서 HTTP 애플리케이션 라우팅을 클릭을 해보시면 그냥 이렇게 프라이빗 DNS 같은 게 하나 똑 생기고 뭐 더 이상 바뀐 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걸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HTTP의 애플리케이션 라우팅을 보시면 일단 로드 밸런서가 하나 생기고 그리고 AKS 내부에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하나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배포가 되고 그리고 DNS의 애저 리소스가 생성이 되고 이 DNS와 이제 연결되는 익스터널 DNS라는 서비스가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면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이제 인그레스에다 연결을 하고 거기에 대한 도메인 정보를 사설 도메인 정보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쪽에 도메인 정보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별도로 관리를 하시거나 뭐 엔지니어스 인그레스 컨트롤러나 다른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배포가 돼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그 익스터널 DNS라는 옵션을 써서 이제 그 애저 DNS를 연동할 수 있다까지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라우팅 테이블도 새롭게 생성이 될 거고요. 그 라우팅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가상 네트워크 내부에서 통신을 할 때 이 DNS를 찾아서 DNS를 기반으로 한 파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GIC 멀티 클러스터인데요. AGIC는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인그레스 컨트롤러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여러분들께서 그 AKS를 생성하거나 AKS를 생성한 다음에 옵션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가 인그레스 컨트롤러로 이제 연결이 돼요.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면은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에 하나의 인그레스 컨트롤, 하나의 AGIC를 연결하시게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AGIC를 별도로 하나의 리소스를 보고 그 리소스를 2개 이상의 AKS 클러스터에서 연결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시면은 장점은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의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 호스트 기반, 라우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AKS 클러스터를 쪼개서 관리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도메인에 대한 호스트 기반의 라우팅을 기반으로 해서 뒤쪽에 연결되는 클러스터를 별도로 관리할 수가 있으시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논리적인 격리가 아닌
이것도 논리적이긴 합니다만 거의 물리적 같이 이제 리소스 자체를 완벽하게 분리를 할 수 있는 옵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ISMS 인증 심사를 받으시거나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그 오퍼레이션 게이트웨이 인그레스 컨트롤을 가지고 이제 2개 이상의 AKS 클러스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프로덕션과 이 현 스테이징까지는 이제 프로덕션으로 같이 보는데 얘가 개발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이트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AGIC를 하나로 묶으셔야 됩니다. AGIC를 하나로 묶게 되면은 이제 이때는 설정하는 게 여러분들이 UI에서 설정하실 수는 없으시고요. 매뉴얼하게 AGIC를 인그레스 컨트롤러로 연결해 주셔야 되고 그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헬름 차트를 이용한 배포가 되겠습니다. 헬름 차트를 이용해서 AKS의 어플레이션 게이트웨이를 인그레스 컨트롤러로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애저 인그레스에 대한 그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요. AKS에서 정책, 그 노드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면, 즉 인그레스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면 이 앞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해버립니다. 이 정보를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해버려요. 그러면 AKS 1번 클러스터에서 인그레스를 업데이트를 하면 AKS 2번에 있는 그 호스트 정보들을 삭제를 할 수가 있고, 반대로 AKS 2번 클러스터에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작업을 하게 되면 AKS 1번 쪽에서 리스너를 정상적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prod.contoso.com으로 들어오는 사이트는 staging.contoso.com을 작업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제어를 하는 거고요. 반대쪽 staging.contoso.com 쪽에 연결되어 있는 클러스터에서는 prod.contoso.com이라는 도메인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제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양쪽의 클러스터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실 거고,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GIC, 어플레이션 게이트웨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들, 그 와프에 대한 비용이나 여러 가지들이 이제 최소화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단점은, 호스트가 추가될 때마다 반대쪽 클러스터에다가 이런 정보들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귀찮을 수 있죠. 근데 사람이 귀찮은 거는 우리의 애저 데브옵스 같은 거나 아니면 GitHub 같은 데에서 이제 연결해서 관리를 해주면 되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서비스 메쉬인데요. 오픈 서비스 메쉬는 Envoy라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낸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고요. 여기 오픈 서비스 메쉬에 대한 페이지는 여기 밑에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에 오픈 서비스 메쉬가 run너가 되고, 데이터 플레인 쪽에는 이제 그 엔보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각각 파드들을 연결할 수가 있고, 파드 간 통신은 MTLS를 기반으로 해서 통신할 수 있도록 암호화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구성하실 때 조금 불편하거나 힘들어 하셨던 그 이스티오 서비스 메쉬 같은 것들을 구성하시는 것이 조금 더 간소화되실 거고요. 아직 서비스 메쉬에서 안 되는 거는 멀티 클러스터에 대한 기능은 아직 지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픈 서비스 메쉬는 안타깝게도 HIC를 호환하지 않고요.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이제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나 이제 별도의 컨테이너 그 쿠베스의 파드로 배포할 수 있는 컨테이너들을 기반으로 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픈 서비스 메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애저에서 제공하고 있는 AGIC를 제공할 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으시고, 대신에 오픈 서비스 메쉬와 조금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는 그 디퍼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같이 사용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마 오픈서비스 메쉬 이 도큐먼트에도 디퍼라는 거에 대한 연결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픈서비스 메쉬는 서비스 메쉬를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AKS 클러스터에서 오픈서비스 메쉬 인티그레이션을 체크해서 활성화해 주시면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노드 구성의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AKS에 배포한 노드들의 설정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수정해 사용할 수가 있으신데, 쿠버넷에 대한 옵션을 수정하시거나 혹은 노드풀에 배포되어 있는 리눅스 OS에 대한 사용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것들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AKS 노드를 배포를 할 때 이 노드에 접근을 하지 않겠다라는 전제 조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접근을 하시면은 그냥 쿠버넷에 대한 옵션 바꾸시고 OS에 대한 옵션 바꾸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운영체제에 로그인하지 않고, 운영체제는 더 이상 접근을 하지 않고 이제 외부에서 운영체제 옵션을 변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비슷한 거를 보시면은 이제 Azure SQL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나 Azure 데이터베이스 for MySQL, PostgreSQL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영체제에 접근을 하지 못하지만 파라미터들은 어느 정도 수정을 할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AKS도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생각을 하고, 가상 머신이 뜨지만 가상 머신에 로그인해서 무언가 작업하시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보들을 쭉 넣고 거기에 대한 옵션 값들을 넣은 다음에 이 제이슨 값을 이제 쿠베스에서 배포를 하게 되시면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쿠베스에서 배포하는 게 아니고 Azure CLI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되시면 이제 그 노드들,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이나 연결되어 있는 쿠베스 클러스터의 이제 정책들이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Azure 스팟 노드 풀이라는 게 이제 프리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VMSS의 스팟 인스턴스 옵션을 이용해서 이제 노드 풀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최대 90%까지 과금 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팟 인스턴스가 최대 9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 그것을 이제 VMSS를 사용하는 그 노드 풀에다가 연결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단 및 드레이닝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이유는 이제 스팟 인스턴스가 종료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제 중지가 돼 버리니까 이 내용들이 다시 살리는 게 아니고 새로운 스팟 인스턴스를 띄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은 이제 스팟 인스턴스가 회수되는데 최대 30초 전에 알림을 발생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저에서는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30초 전에 알람이 뜨면은 파드들 드레이닝 시키는 데에도 꽤 걸리실 건데 관리하기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컨트롤 플레인과 노드 풀을 동시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재부팅을 하고 이 노드를 재배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컨트롤 플레인 업데이트 따로, 그리고 노드 풀은 이미지를 다시 바꾸셔서 재배포하는 옵션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스팟 인스턴스에 대한 타입을 더 이상 띄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노드가 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KS 스팟 노드 풀은 기본적으로 메인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테인트나 이제 레이블 같은 걸 주셔서 해당 노드 풀이 서브 풀로 운영이 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메인 풀의 컨테이너들은 최소한으로 뜰 수 있는 컨테이너들은 다 뜰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고, 이제 스팟 노드 풀은 이제 서브로 조금 더 확장이 돼서 관리할 수 있는 풀을 별도로 만드셔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AKS에 대한 얘기였고요. 여기서부터는 스폰 세션입니다. 스팟 바이 넷앱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스팟 인스턴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이제 스팟 바이 넷앱이라는 솔루션인데요. 스팟 바이 넷앱은 스팟 인스트라는 업체를 넷앱에서 인수를 해서 나온 업체입니다. 그래서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에 제공되고 있는 스팟 인스턴스들을 얘들이 관리를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하고 있고 배포도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한꺼번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도 밑에 보시면 AKS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반적인 VM들을 배포하는 VM 풀들과 그리고 AKS에 연결되는 오션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구매 모델은 온디맨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온디맨드로 해서 다양한 요구에 대한 스케일 업 다운을 가능하고 비용이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 띄우면 이제 바로바로 떠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온디맨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저브드죠. 이제 예약하는 거죠. 그래서 예약을 하게 되면은 1년 혹은 3년, 뭐 1개월씩
예약을 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온디맨드 대비해서 최대 70%인가요? 75%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예약 인스턴스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팟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스팟 인스턴스는 비용 대비 가장 낮은 모델이고 최대 90%까지 할인폭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SLA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종료할 수가 있고, 스팟 인스턴스는 아마존에서 처음 만들어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마존에 처음 만들 때 모든 것을 다 파는 아마존이 남아있는 컴퓨팅 리소스도 팔겠다라고 해서 경매 입찰을 붙인 게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경매 입찰을 붙여서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배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 90%까지 할인율을 가지고 있고, 얘는 역경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싼 가격에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내가 구매를 하겠다라는 오퍼가 들어오면은 이전 그 컴퓨팅이 모자랄 경우 이전 인스턴스를 죽이면서 이제 새로운 서버들, 새로운 요청들을 받아주는 그런 모델이 스팟 인스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팟 바이 네뎁은 이 부분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스팟 인스턴스를 어떻게든 활용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스팟 인스턴스는 일단 애저 VM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초 전에 통보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30초 전에 여러분들이 모든 워크로드를 끝내고 그리고 백업을 하거나 다른 인스턴스 쪽에서 배포할 수 있도록 페일오버를 거셔야 되는데 30초는 이제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죠. 그리고 통보니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인스턴스에 접속을 하는 데까지만 해도 10초, 20초가 이미 지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통보를 받고 바로 자동화가 걸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제 그 페일오버가 되겠죠. 그래서 스팟 인스턴스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권장을 하는 게 스테이트리스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죽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게 이제 웹서버나 아니면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들 중에서도 이제 상태 값을 저장하지 않는 세션 값을 전부 다 외부에다 저장하고 있고, 데이터들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나 스토리지 서비스 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취해서 사용자한테 디플로이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장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정보는 아니고요. 아마존에서 배포한 내용인데요.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좋은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배치라든지 혹은 하드 클러스터링에서 갑작스럽게 급하게 인스턴스들의 캐파시티를 확 늘렸다가 금방 줄일 것들, 사이언스 컴퓨팅, 뭐 머신러닝이나 AI 같은 것들 전부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테스트할 때도 이제 스팟 인스턴스 사용하는 게 조금 더 과금 효율적이 되겠죠. 그리고 웹데이터 크롤링 할 때도 인스턴스를 스팟 인스턴스로 잠깐 크롤링하고 끝날 거잖아요. 잠깐이라고 하는 건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30분 할 수도 있고 5분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24시간 365일 한 달 내내 켜져 있어야 되는 인스턴스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스턴스들은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좋다. 그리고 금융 쪽이나 HPC, 제가 금융 쪽의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금융 쪽 프로젝트 중에서 HPC 쪽이나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HPC 특히 이제 HPC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요. 보험회사 같은 데들 보면은 하나의 사례를 만들면 이 사례를 이제 그 여러 가지 직군별, 그리고 여러 가지의 나이별,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상황별, 재산별을 기반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어떤 거 있었고 어떤 병이 걸렸고 이런 것들의 통계값을 가지고서 통계값들을 가지고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이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저기에 돌리는 거죠. 그래서 스팟 인스턴스로 급작스럽게 인스턴스의 가용량을 땡겨와서 사용을 하다가 이제 사용자한테 제공을 하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스팟 바이 네뎁은요, 이제 워크로드가 기본적으로 있는 스팟 인스턴스를 연결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엘라스틱 그룹이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스팟 VM을 가지고 이제 그 캐파시티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스팟 인스턴스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엘라스틱 그룹에서 이제 스팟 인스턴스를 다른 걸로 대체해주는 작업들도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엘라스틱 그룹에서 보고 스팟 인스턴스가 죽을 것 같다라고 생성이 되면 실제 해당 기존에 있던 인스턴스를 새로운 인스턴스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기존 인스턴스는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것들은 이제 스팟바이 앱에서 보장한다고 하는 거는 최대 15분 전에 이런 작업들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저 같은 경우에는 30초 전에 인스턴스가 죽으니까 이 타입들이 죽는 거에 대한 시간 정보들 아니면은 상황 정보들 아니면은 현황 같은 것들을 얘네들이 전부 다 습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모델이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인스턴스들을 15분 전, 최대 15분 전에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팟 인스턴스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스팟 바이 넷앱에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띄워서 기존에 있던 이제 인스턴스의 정보들을 그대로 복제를 해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디맨드랑 RI를 가지고서 어떻게 활용하냐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팟 용량이 스팟 바이 넷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팟 인스턴스가 죽으면 죽었다가 이제 VMSS나 다른 그 툴들을 이용해서 다시 뜹니다. 그래서 가용성을 맞추고 있다가 죽으면 다시 죽었다가 더 이상 스팟 인스턴스에 대한 용량이 없으면 그냥 죽어 있는 거죠. 그냥 쭉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스팟 바이 넷앱을 사용을 하면은 이 죽을 때를 예측을 해서 인스턴스를 오버프로 해주게 하는 거죠. 더 띄우는 거죠. 더 띄웠다가 인스턴스 원래 죽을 거라고 예상했던 인스턴스가 죽어버리면 이제 죽어서 다시 정상적인 카페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죽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면은 쭉 올렸는데 이때 가용량이 없어요. 가용량이 없는 경우에 스팟 인스턴스가 아니고 온디맨드를 띄워서라도 가용성을 맞춰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팟 인스턴스의 가용량이 부족한 경우에 온디맨드를 띄워서라도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돌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것이 스팟 바이 넷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온디맨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스팟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가용량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맞는 인스턴스들을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스팟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의 인스턴스 타입들을 조합을 해서 이 워크로드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인스턴스에 대한 낭비도 최소화할 수가 있으실 거고, 옵토스케일링 그룹 같은 경우는, VMSS 같은 경우 보면은 유니폼이라는 것과 이번에 이제 그 플렉시블이라는 게 새롭게 나왔는데, 유니폼을 하시는 경우에는 하나의 타입, 하나의 VM 사이즈를 가지고서만 이제 배포가 됐었는데, 스팟 바이 넷앱을 사용하는 그룹을 사용하시면 이제 이 하나의 그룹을 이제 여러 개 VM 사이즈로 배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면서도 SLA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사용자들한테 더 높은 베네핏을 주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온디맨드를 사용자들이 어쩔 수 없이 많이들 사용하세요. SLA를 보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온디맨드를 사용하고 진짜 극소수 조금에 대한 가용량을 스팟을 사용하시고 진짜 1년 365일 절대 죽지 않아야 되는 인스턴스들로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예약 인스턴스로 걸어두시는데 이 스팟 인스턴스에 대한 비율을 늘리는 것이 스팟 바이 넷앱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그룹을 시연을 하게 될 건데요. 시연은 옆에 있는 모니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고개가 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엘라스틱 그룹에 대한 그 리소스 그룹이고요. VM 이름은 이렇게 난수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팟 콘솔에 들어오시면 지금 제가 띄워놓은 시간 꽤 됐거든요. 시간이 꽤 돼서 여기 보시면 현재 78.83시간 동안 인스턴스가 떠 있었고 온디맨드 코스트는 0.1달러가 지금 배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원래 비용은 9.25달러가 비용이 차지가 됐어야 되는데 현재 실제로 나간 비용은 1.28달러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7.97가 세이브 됐었고 전체적인 비용으로 보면은 86%의 할인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팟 인스턴스 그 비용에 대한 내용들이 쭉쭉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인스턴스들에 대한 가용량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엘라스틱 그룹이었는데 이제 서브 스테이트 리스 그룹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스테이트 리스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가상 머신이 최대 2대가 배포가 되어 있고 2대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배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2 V4랑 D2 V5 이렇게 2대의 인스턴스가 배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고 VM은 이렇게 2대가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어빌리티 존은 1존과 3존에 배포가 되어 있고 요 아이콘을 요걸 클릭하시면 이제 그 애저 포탈로 넘어가서 애저 포탈에서 해당 리소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소스는 밑으로 보시면 애저 스폿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엘라스틱으로 만드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냥 만들면 배포가 될 거기 때문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들 거고요. 테스트로 만들 거고 한 대만 배포할 거고 미니멈, 맥시멈을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온디맨드를 몇 대를 배포할 거냐라는 거나 혹은 이제 스팟 VM을 몇 %로 배포할 거냐라는 퍼센테이지도 지정할 수가 있으십니다. 보통은 이제 과금 절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스팟 바이 네더블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100%를 기준으로 해서 배포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 안에서 이제 온디맨드를 몇 대 배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60%로 두시면 됩니다. 3대를 배포해 볼까요? 배포를 하면 온디맨드 몇 대, 스팟 몇 대 이렇게 배포가 되겠죠. 이거를 70% 정도까지 올리면 아마 스팟 인스턴스가 2대가 배포될 거고 온디맨드가 1대가 배포가 되겠죠. 그 밑에 드레이닝 타임 이제 120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시간 동안 이 시간 내에는 이제 드레이닝을 시킬 수 있다는 거고 어빌리티 가용량으로 할 건지 비용으로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클러스터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스팟 인스턴스가 비싸지 하면 이제 높은 비용으로 스팟 인스턴스를 재계약하는 거고요. 재계약하다가 더 이상 스팟 인스턴스가 없다라고 하면 온디맨드라도 띄워서 이 가용량 내가 원하는 세대를 보장하겠다라는 이유로 올라가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비용이 줄어들었다. 스팟 인스턴스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온디맨드를 죽이고 스팟 인스턴스를 띄워서 과금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가용량이 우선이냐 비용이 우선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옵션들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그룹을 여기다 배포를 할 거고 운영체제는 리소스로 할 거고 리전은 한국 중부로 배포를 할 거고요. 사용할 수 있는 어빌리티 존은 1, 2, 3, 3개 다 지정을 하겠습니다. 한국 중부는 어빌리티 존이 새로 생겼죠. 그래서 VM 사이즈는 온디맨드를 띄울 때 어떤 사이즈를 띄울 거냐라고 하는 것도 지정해 주시고 온디맨드로는 가장 많이들 사용하는 D2S 어디 있죠? D2S V5를 띄울 거고요.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팟 인스턴스를 띄운다라고 하면은 어떤 타입들을 어떤 걸 띄울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걸 선택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스팟 인스턴스가 뜰 거기 때문에 꽤 괜찮은 옵션이기도 해요. 그래서 컴퓨터 옵티마이제이션 쪽에 있는 것들도 띄워도 괜찮고 프리미엄 스토리지 띄우실 거면은 FS만 띄우실 수 있죠. 메모 옵티마이제이션에서도 2코어짜리 조금씩 찍어줍니다. ES V4를 찍어야죠. 네. 이렇게 찍어주시면 요 크기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팟 인스턴스가 뜨게 될 겁니다. 캐노니컬에서 배포하는 우분투 서버를 배포할 거고요. 커스텀이나 쉐어드 이미지도 가능해요. 네트워크 잡아주시고
서브넷도 잡아주시고요. 배트업 시큐리티 그룹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그룹이 필요하면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그룹도 연결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패스워드로 패스워드 1, 2, 3, 4 로드 밸런스 연결할 수 있으면 로드 밸런스 연결하시면 되고, 헬스 체크도 이제 VM 스테이터스를 하실 건지 오토 헬스를 구성하셔서 얘가 이제 헬스가 비정상이면은 이제 중지시키고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커스텀 데이터, 유 데이터 뭐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정책, 스케일 업, 스케일 다운에 대한 정책입니다. 스케일 업 정책은 어떻게 할지, 네임스페이스는 컴퓨터에 많이들 하시는 게 CPU 퍼센테이지를 많이 하시죠. 평균값을 60% 이상이 되면은 한 대를 띄우겠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오토스케일링 그룹입니다. 다운스케일도 마찬가지로 퍼센테이지로 잡을 거고요. 얘는 한 50, 40%, 60, 40% 정도 그래서 한 대씩 죽이겠다. 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구성해서 배포를 하시면 가상 머신이 5대가 배포가 되겠죠. 5대가 짠 하고 배포가 될 거예요. 요 위에 있는 것은 이제 20대까지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려면은 한번 트라이얼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은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계정당 20개니까 어뷰징을 한다면은 20개의 인스턴스들로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되겠죠.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스팟바이 네트 프로덕트는 이제 여러 가지 피놉스, 오션, 웨이브, CD, 엘라스틱 그룹 여기까지는 이제 애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 CQ옵스나 PC옵스도 이제 그 애저에 있는 애저 버추얼 데스크탑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팟 오션입니다. 스팟 오션은 이제 AKS,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제공을 하는 기능이고요. 컨테이너 적합한 사이징 및 가지성을 제공해주고 있고, 컨테이너 기반 자동 확장, 그리고 인프라 프로듀닝에 대한 가격 측정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표는 아마존 장표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 타입의 인스턴스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묶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인스턴스들의 사용량 같은 거나 메모리 사용량 같은 것들도 UI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쿠버네티스에 대한 정보들로 한꺼번에 배포가 되고 있고요. 스팟 오션을 시연을 하는 거는 아마 설명들은 이미 앞에서 해드렸기 때문에 시연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시연은 제가 영상으로 찍었으니까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시죠. 그래서 일단 제가 오션 클러스터를 만들었고, 오션 클러스터를 로그인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AKS 클러스터에 연결을 하시고, 그리고 노드 풀을 보면은 현재 에이전트 풀에 인스턴스가 한 대가 있고, 노드는 한 대만 떠 있는 걸 이쯤부터 멈춘 것 같은데요. 예. 계속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션 클러스터에서 생성된 오션을 클릭해주고, 비용을 보시면 1시간 30분 정도 떠 있었는데, 원래 비용은 0.14달러인데, 실제로는 0.02달러만 이제 비용을 썼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추얼 로드 그룹이라고 하는 데서 인스턴스를 2대를 추가로 배포를 할 거고요. 아까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온디맨드로 배포가 됐던 게 한 대 있었죠. 거기에 2대를 추가로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이랑 그리고 노드를 확인을 해볼 건데, 와치 플래그를 써서 이제 노드가 언제 붙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드를 보면 일단 2대가 이미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애저의 리소스를 보시면 이렇게 2대가 배포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 그 중에 한 대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그 익스텐션에 보시면 이렇게 오션 AKS에 대한 스크립트가 실행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한번 다시 해보면 아직도 지금 배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노드도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시간을 조금 기다려보겠습니다. 제가 편집해서 여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한 3, 4분 정도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노드가 이미 떠서 올라온 게 보이실 거고요. 스크립트가 실행이 끝나고 이제 그 AKS 쪽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노드를 연결을 하는 거고요. 레디 상태가 됐으니까 이제 저 인스턴스는 사용을 할 수 있는 인스턴스가 되게 될 거고요. 예. 다음 노드 F814도 연결됐고 F69DE라고 시작하는 노드도 연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끝났고 전체 걸린 시간은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렸죠. 그래서 두 대의 인스턴스가 노드가 뜬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세 대가 연결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노드로 넘어가면 VMS에서 배포된 거 하나 그리고 이쪽 인스턴스 두 대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은 이제 노드가 뭐가 있고 CPU가 얼만큼 사용하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인스턴스의 설정을 쭉 내려서 보시면 스팟 인스턴스로 배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두 대 다 확인을 해보면 이쪽도 이제 용량 스팟 인스턴스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파드를 배포를 안 하시면 가용량 여러분들이 아까 설정한 비용이나 이런 가용량 기준으로 해서 인스턴스들이 전부 다 중지가 됩니다. 중지가 되면서 이제 드레인이 시작할 거예요. 드레인이 시작해서 인스턴스들이 삭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지금 무료로 해서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료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션 데모는 이제 이렇게 스몰 파드나 라지 파드에 대한 것들을 이제 넘어가면은 오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AKS의 노드들을 죄송합니다. 오션을 이용해서 배포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은 에이전트 풀은 될 수 있으면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워커 노드 풀, 유저 풀 쪽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웨이브라고 하는 이제 스파크 기반의 클러스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웨이브를 사용하시면은 스파크 에네블 조금 더 머신러닝 쪽에 있는 기능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스파크 기반의 환경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오션 CD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배포하거나 관리하실 때 이 오션 CD를 이용하시면은 조금 더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를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옵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젠기스나 다른 깃들을 연결하셔서 이런 식으로 배포와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중간중간에 네트워크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이제 세션들이 끊기기도 하고 뭐 잘 보이지도 못하신 분도 있으실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스팟 바이 네트워크 같은 거 이용하셔서 조금 더 과금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프라는 스팟 바이 네트워크 과금은요. 할인된 금액의 몇 %를 가져가요. 그래서 할인을 안 하면 비용을 내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80%의 할인율을 가져가면은 거기에서 20%에서 10% 정도는 스팟한테 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 할인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다라고 하면은 $100 중에서 10%를 들어가겠다 하면 $10만 내면 됩니다. 어차피 할인된 금액이니까 온디맨드를 사용하면은 이걸 다 냈어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 내야 되는 금액들 중에서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할인받는 그런 과금 정책을 가지고 있는 매우 합리적인 과금 정책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화창에다가 이제 세션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렸는데요. 영상은 자주 끊기가 죄송하고요. 네, 첫 번째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